나도 모르게 내 카드가 어디선가 결제가 됐거나 누군가 내 통장으로 모르는 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최근 5년 사이에 12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처벌 수위가 좀 높습니까? 이거 어때요? 네. 남이 흘린 카드를 주워서 사용했다면 우선 여신 전문 금융업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액수의 다소와는 상관없이 남의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용처, 그러니까 가게 주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물것을 산 것이잖아요. 네. 이러면 가게 주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카드를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무겁습니다. 처벌이네요. 그럼 만약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쓰질 않았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도용한 것 같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게 그 신용카드사들은 휴일에도 네. 분실 신고할 수 있는 전화는 계속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으로도 접수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 금액이 좀 크다. 5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일 수도 있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카드 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은 이게 보상 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상을 전액 다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 과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따져보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들이 이제 카드 주인이 고의로 부정 사용한 경우 이거 당연하겠고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관리 소홀해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카드 주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또 카드 주인이 신용카드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또 부정사용 피해 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카드 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 분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해외 호텔 객실 내에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그냥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거예요.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당했고 이에 대해 보상 청구를 했는데 일부만을 보상받은 거예요. 네. 카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보상을 일부만 해준 것입니다. 아니 호텔방인데요? 호텔방이지만 요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넣어놓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 이렇게 카드를 넣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이제 그 메이드 분들이 오셔서 청소할 수 있을 때 협탁 위에 올려놓고 갔다는 거죠. 아니 나 혼자 쓰고 있는 내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쓰는 호텔방이어서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건데도 그것도 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호텔 측의 변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신용카드사의 보상 청구는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카드 뒷면에다 서명해놓으라 하잖아요. 네. 그 하얗게 생긴 그 바탕에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거기 뒷면에 서명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미리 카드 사진을 찍어놓고 분실을 대비해서 그러라는 조언들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 서명이 있고 그 사용처의 주인은 이 서명과 내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서 하는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카드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리미리 카드 뒷면에 서명은 해놓는 걸로. 네. 다만 또 이거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찍어놨다가 휴대전화가 해킹이 되거나 도용되거나 하면 또 신용카드 번호까지 유출된다. 이래서 사진 찍어놓지 마라 또 이런 조언도 있고요. 힘들고 복잡합니다 이게. 혹시나 길 가다가 땅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주워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래요? 흘린 카드. 이거는
요거를 주워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쓰지 않아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카드 자체의 가치를 보는 건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고 네. 횡령이라면 이를 부정해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길 가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에는 이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돼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웠을 때에는 뭐 우체통에 넣거나 아니면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주면 되고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일단 카드를 쓰지 않아도 주운 카드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거 어딘가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돌려주려면은 잊지 말고 바로 행동을 취해야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외 나가면 특히 유럽 그 참 잘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소매치기 당하는 분들 많아요. 네네. 혹은 내 카드가 불법으로 복제됐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귀국하고 나서 신용카드 사고가 터질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출국 전에 사실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게 좋은데요. 네. 이런 걸 신청해 놓으면은 카드가 사용되는 국가, 일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거액이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출입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발생했다. 이게 차단이 됩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용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 가니까 이 일주일 동안만 미국에서 사용이 되게끔만 설정해 주세요가 그리고 되는 거예요. 일일 사용 금액을 $500 안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우선 막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있군요. 또 하나. 계좌번호 착각해서 다른 계좌에다가 돈을 잘못 입금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뉴스는 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일단은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려면 이제 우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자신의 은행에 연락을 해서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 이 네.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은행이 상대 은행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또 알리고 그럼 상대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차고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소송까지 가야 돼요? 네, 민사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개인이 이런 소송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해서 요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반환을 도와주는데요. 처음에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 증명도 보내고 네. 이래도 반환을 안 한다. 이러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개선이 된 제도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당사자를 찾을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내가 잘못 돈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좋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고 있거나 또 자기가 이 돈을 또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리면 이 자체가 이제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게 잘못 들어온 돈이라면 그 돈을 써도 횡령죄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 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 이제 청구를 받는 건데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횡령죄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통장이 모르는 돈이 돌아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쓰면은 재판까지 받고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니 사실 내가 모르는 돈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참 맞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입니다. 근데 더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차고소금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건데 일종의 피싱
네. 사기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현금 결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결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붕어빵 가판대에도 왜 계좌번호가 적혀져 있고, 뭐 우리가 붕어빵 사면서 2,000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택시 요금이 지금 현금이 없다, 카드도 없다 이러면서 내가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 네네. 핸드폰으로 송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택시 기사님 계좌에는 1원만을 넣는데 입금자명에 뭐 200만 원 이렇게 숫자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은 사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럼 택시 기사님한테 송금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200만 원 송금했다. 나머지 잔액 돌려달라. 재촉을 하고. 그래요? 네, 택시 기사님은 요 잠깐 본 송금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실제로 200만 원을 받았구나 착각을 하고 ATM에 가서 돈을 빼서 나머지 잔액을 손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입금자 이름을 금액으로 일부러 그렇죠. 그렇게 변경해서 써놓고. 네. 근데 사실 택시 요금으로 1원을 넣는 것 자체가 사기죄인데 거기에 역으로 돈을 더 받아버리니 이거는 영락 없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온라인 판매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이게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계좌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제 돈을 가해자들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통장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묶이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그 공개된 계좌번호,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자영업자의 통장에 이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한테는 내가 돈을 잘못 입금했다. 환불해달라라고 하면서 자영업자가 이거를 환불하면은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도 속이고 자영업자도 속이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그 계좌가 사용 정지가 되고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면서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차고 송금을 가장해서 일으키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멀쩡한 계좌가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급 정지가 돼서 돈을 받을 수도 꺼내 쓸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경우들. 이거 이제 피싱범들이 악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외부에 가급적 계좌를 노출하지 마시라라고도 하고 혹여나 계좌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외부에 노출해야 할 때는 주 계좌가 아니라 서브 계좌를 알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다른 데 거래처 결제해 주는 계좌가 막혀버리면 정말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 유통만 하는 계좌. 네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지급 정지를 당해도 큰 문제는 없는 계좌. 그런 걸 알려줘라. 이렇게 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간편 송금이 참 간편해지고 좋기는 한데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잠깐 핸드폰 좀 볼게라고 하면서 상대방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쓰면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 놓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딱 이렇게 핸드폰에 대서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순식간에 돈이 자신에게 입금이 되게 하는 이런 피해들도 발생합니다. 아니면은 뭐 많이 있는 사례로는 초등학생이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인식해서 내지는 지문을 인식해서 잔금을 풀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을 겪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체 인증 기능뿐만 아니라 뭐 패턴이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생체 인증 기능을 선택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휴대전화 관리를 잘하고 남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편하게 우리가 송금할 수 있는 만큼 또 간편하게 뚫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끝이니까 더 세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예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